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원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자신만의 신념을 굽히지 않죠. 강태수, 65세. 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7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단 한 번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전직 회계감사관. 그의 책상 서랍에는 청렴상이 가득했지만 그에게 진짜 자랑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딸, 강하은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더군요. 아니, 정확히는 제 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겪은 일을, 그리고 제가 선택한 마지막을요. 저는 평생 한 가지만 믿으며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면 세상이 알아준다는 것. 그래서 딸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죠. 하은아,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지만 신념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세울 수 없단다. 딸은 제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은이는 명문대를 나와서 사회적 기업의 최고 재무책임자가 됐어요. CFO라고 하더군요. 그 아이가 만든 회사는 윤리경영으로 상을 받고 언론에도 자주 나왔죠.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퇴직금 3억 원을 모두 딸 회사에 투자했을 때도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이건 아버지 노후 자금인데.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말했죠. 돈보다 믿음이 먼저야.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게 내 노후를 지켜주는 거란다. 그때 딸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던 걸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감동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녀 간의 신뢰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고 스스로 대견해했죠. 매주 일요일마다 딸네 집에 놀러 갔어요. 사위인 최상훈 변호사도 반갑게 맞아줬고요. 장인어른, 덕분에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사위의 인사에 저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사위의 공손한 태도 속에 감춰진 탐욕을요. 그리고 제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요. 아버지,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회사 서류인데 형식적인 거예요. 딸이 건네는 서류에 저는 묻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딸을 믿었으니까요. 그게 제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오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제 원칙과 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던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요. 성공이란 참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어떤 대가로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제 딸의 성공도 그랬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제가 상상도 못할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너무 빠르게요. 직원이 2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으로 옮겨갔죠. 아버지,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믿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제 눈에는 뭔가 불안한 기색이 보였어요. 딸의 얼굴에 핏기가 없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죠. 하은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제가 물었을 때 딸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세대의 방식으론 세상 못 바꿔요. 지금은 속도가 중요한 시대라고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걸렸지만 저는 젊은이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사위 최상훈이 불법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아 회사에 넣고 그 돈을 세탁해서 해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죠. 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설득에 그리고 더 큰 성공에 대한 욕망에 결국 눈을 감았다고 하더군요. 여보, 이 정도는 다 해요. 대기업들도 다 하는 거라고. 우리만 손해볼 필요 없잖아. 사위의 말에 딸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리고 딸은 더 큰 일을 저질렀어요. 제 이름을 빌려서 가짜 기부증서를 만든 겁니다.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죠. 제 서명과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국세청에 제출됐어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딸이 제 평생의 원칙을 짓밟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딸네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이었어요. 사위가 전화를 받더니 안색이 하얗게 변했죠. 여보, 국세청에서 특별감사 나온대. 그 순간 딸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쨍그랑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완벽하게 처리했잖아. 장인어른 명의로 다 돼 있으니까. 사위의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4명에 무슨 소리야?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아버지, 죄송해요. 설명할게요. 하지만 딸은 끝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 괜찮을 거예요 라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설마 내 딸이, 설마 하은이가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제 앞으로 국세청 조사팀의 소환장이 날아왔어요. 혐의는 공문서 위조와 횡령. 제 손에 든 서류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하지만 모든 증거는 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 도장, 제 서명, 제 명의의 계좌들. 딸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함정이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제 집 거실에 앉아서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을 때죠. 강태수 씨, 이 모든 서류에 당신의 서명이 있습니다. 총 12억 원 상당의 불법 기부금 공제를 받으셨고요. 12억이라는 숫자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평생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퇴직금 3억을 모으는데 37년이 걸렸어요. 그런 제가 12억을 횡령했다고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제 말을 끊으며 조사관이 서류 하나를 더 꺼냈어요. 그럼 이 진술서는 뭡니까? 따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건데요. 진술서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강태수는 제 회사의 장부를 관리하면서 본인 명의로 허위기부금 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고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으나 오히려 위협을 받았습니다. 딸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강하은. 제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죠. 제가 키운 딸이, 제가 전 재산을 맡긴 딸이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태수 씨, 출석 요구에 응하시겠습니까? 조사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제 이름이 실렸어요. 청렴 공무원 출신, 딸 회사 이용해 12억 횡령.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까지 실렸더군요. 20년 전 청렴상을 받을 때 찍은 제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자랑스러웠던 그 사진이 이제는 위선자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딸이었죠.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3번째 벨이 울리고 나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설명할게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제 인생을 무너뜨려 놓고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인가요? 며칠 후, 저는 정식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어요. 37년간 부정부패를 감시하던 감사관이 이제는 부패의 주범이 된 겁니다. 옛 동료들이 등을 돌렸어요. 강 선배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말하던 후배도 실망했습니다 라는 문자 한 통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죠. 저는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딸이 저를 피한다는 사실이었죠. 제가 전화하면 받지 않았고 집으로 찾아가면 사위만 나와서 지금은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묻고 싶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하지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딸을 너무 믿었던 게 잘못인가? 원칙만 고집하며 산 게 시대착오적이었나? 아니면 애초에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었던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저를 짓눌렀죠. 법정에 서는 건 처음이었어요. 37년간 청렴하게 살았던 사람이 피고인석에 앉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법정 문이 열렸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봤어요. 증인석에 앉은 제 딸을요. 하은이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검은색 정장을 입었죠. 하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눈가의 다크서클이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제 눈과 마주치자 딸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밝혀주십시오. 판사의 질문에 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친부입니다. 친부. 그 단어가 이렇게 차갑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그냥 친부. 법적 관계만을 나타내는 단어였죠.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증인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6개월 전쯤입니다. 장부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모든 게 딸과 사위가 꾸민 일이라는 걸요. 하지만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께서는 증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검사의 추궁이 계속됐어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그냥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나중에 다 갚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하지만 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렸고 판사는 인상을 찌푸렸죠. 제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 나섰어요. 증인, 피고인께서 회사에 투자한 3억 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딸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건 정상적인 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하지 않으셨습니까? 변호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따른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위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죠. 이해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부당한 압박입니다. 휴정 시간에 저는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사위였습니다. 장인어른. 사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회사가 망하면 100명의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장인어른께서 희생해 주시면. 희생.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희생이라고 부르는 거냐? 사위는 눈을 피하며 말했죠. 어차피 장인어른은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하은이는 아직 젊어요. 앞날이 창창하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무언가였을까요? 저는 사위의 멱살을 잡았어요. 내 딸을. 내가 그렇게 키운 게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위는 비웃듯 말했어요. 장인어른이 키운 대로 자랐죠. 원칙만 고집하고 현실은 외면하는. 그래서 하은이가 혼자 더러운 일을 떠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사위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법정으로 돌아갔을 때 딸과 다시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딸이 먼저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원망과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법정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요. 너는 알고 있겠지. 진실은 언젠가 서류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딸의 눈물에 흔들릴 수 없었으니까요. 법정 밖에서 제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대로 가면 집행유예는커녕 실형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한소영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서 있었어요. 한소영. 10년 전 제가 청렴상 추천서를 써줬던 젊은 공무원이었죠. 그 아이가 이제는 공익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이. 내가 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 사건을 맡게 됐어요.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소영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선생님,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시각에 선생님은 병원에 계셨어요. CCTV에 다 찍혀 있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 발품이죠. 선생님이 평생 청렴하게 사신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믿을 수 없었어요. 소영은 밤낮으로 증거를 모았어요. 하은이의 회사 장부를 분석하고 은행거래 내역을 추적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사위 최상훈의 차명 계좌였어요. 그 계좌에서 기부금 환급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거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소영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결국 최상훈 변호사의 해외 계좌로 들어가요. 선생님 명의를 도용한 건 딸분이 아니라 사위예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죠. 소영은 하은이를 찾아갔다고 했어요. 저는 따님께 물었어요. 왜 아버지를 범인으로 만들었느냐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은이가 뭐라고 하던가? 소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따님은 울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제 와서 말해봤자 아버지는 이미 세상이 버렸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졌어요. 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무죄라는 걸요. 하지만 남편을 지키기 위해, 아니 어쩌면 자신의 성공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 겁니다. 소영아, 딸이 많이 힘들어 보이던가? 제가 물었을 때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야위셨어요. 그리고 계속 손을 떨고 계셨어요. 소영은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소영아, 그러지 마라. 선생님, 왜요? 이 증거만 있으면 무죄를 증명할 수 있어요. 소영이 소리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 하은이가 공범이 되는 거 아니냐? 딸이 남편과 함께 날 이용했다는 게 드러나면 그 아이 인생은 끝이야. 하지만 선생님, 소영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여 있었어요. 선생님 인생은 괜찮으세요? 평생 청렴하게 사신 분이 죄인으로 죽어도 괜찮으세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늙은이 하나 인생 끝나는 거랑 젊은 여자의 인생 끝나는 거랑 뭐가 더 아까운 일이겠니? 소영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선생님은 너무 착하세요. 너무 착해서 이용당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그저 아버지였을 뿐이니까요. 그날 밤 소영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하은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죠.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딸은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은아, 아빠는 내가 웃는 모습만 기억하고 싶구나. 며칠 후 소영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요. 선생님, 최상훈이 다른 투자자들한테도 사기를 쳤어요. 피해액만 50억이 넘어요. 이 증거면 그 사람을 확실히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사위의 범죄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제 딸은 그런 남자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소영아, 하은이는 이 사실을 알까? 제가 물었을 때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을 고발하면 본인도 공범이 되고, 침묵하면 아버지가 죄를 뒤집었으니까요. 딸은 그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보다 더 깊은 지옥에서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요. 구치소 독방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밖에서는 세상의 시선과 싸워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내일이면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어요. 변호사는 3년형을 예상한다고 했죠. 저녁 무렵 소영이 마지막 면회를 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선생님,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소영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하면 선생님은 무죄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무죄를 받으셔야 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훑어봤어요. 최상훈의 차명 계좌 내역, 불법 펀드 운영 증거, 투자자들의 피해 진술서, 그리고 하은이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 여보, 아버지한테 미안해. 하지만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딸의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딸도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소영아,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서류들을 다 불태워줄 수 있겠니?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선생님, 무슨 말씀을. 이게 선생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예요. 그래, 날 살릴 수 있겠지. 하지만 내 딸을 죽이는 거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증거가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니?
하은이는 공범으로 기소될 거고 회사는 망할 거야. 100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딸은 전과자가 되겠지. 그걸 내가 어떻게 참고 봐? 소영이 울먹였어요. 하지만 선생님은요? 선생님 인생은 괜찮으세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65년을 살았어. 딸은 겨우 34년밖에 안 살았단다. 내가 10년 감옥에 가는 거랑 딸이 10년 감옥에 가는 거랑 뭐가 더 아까운 일이겠니? 소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소영아, 내 마지막 부탁이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 서류들을 모두 없애줘. 그리고 하은이한테 전해줘. 아빠는 끝까지 내 편이었다고. 소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안 돼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불공평한 게 세상이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다. 제 손에서 서류를 천천히 찢기 시작했어요. 소영이 비명처럼 외쳤죠. 선생님.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진실이 찢어져 나갔어요. 모든 서류를 찢고 나니 바닥에 종이 조각들이 쌓였어요. 마치 제 인생의 파편들 같았죠. 소영아, 이제 가거라. 그리고 변호사의 길을 계속 걸어가렴. 나 대신 세상의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렴. 소영은 울면서 일어섰어요. 선생님, 정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아버지로서 말이야. 소영이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감옥 안에서요. 이제 더 이상 원칙도, 신념도, 자존심도 필요 없었으니까요. 오직 아버지의 마음만이 남았죠.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어요. 하은이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하은아, 아빠는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였지. 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아빠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단다.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내가 취직했을 때, 내가 결혼했을 때 아빠는 항상 자랑스러웠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 아빠는 너를 이해해. 세상은 아빠 세대가 살던 때와 달라졌으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빠는 몰라. 하지만 알고 싶지도 않아. 아빠는 그냥 너가 웃는 모습만 기억하고 싶구나. 하은아, 용서해줘. 아빠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봐. 정직하게 살라고, 원칙을 지키라고. 그게 널 힘들게 했구나. 이제는 그런 말 안 할게. 그냥 행복하게 살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 있어. 가끔 아빠 생각날 때 슬퍼하지 마. 아빠는 후회 없어. 너를 지킬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야.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 정의는 내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길 바란다. 사랑하는 딸아, 아빠의 하은아.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새벽이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아름다운 일출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딸을 지켰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청렴 공무원의 추락이라는 자극적인 사건에 관심을 가졌죠. 하지만 피고인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서기가 외쳤어요. 피고인 강태수, 입정하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죠. 판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피고인은 어디 있습니까? 교도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왔어요. 판사님, 피고인이 어젯밤 구치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냈고 방청객들은 웅성거렸죠.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숙고 결과 본 재판부는 피고인 강태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강태수는 공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진행 중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판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무죄, 무죄. 그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의가 도용됐으며 실제 범행은 별도의 인물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강태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판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만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 전날인 2023년 10월 2일 서울구치소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년 65세.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소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죠. 피고인의 유품 중에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판사가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본 재판부는 이를 판결문에 첨부하고자 합니다. 판사가 편지를 펼쳤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30년 경력의 판사가 흔들린 건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딸아, 진실이 너를 용서하길 바란다.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원해. 정의는 내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길 바란다. 사랑하는 하은아, 아빠가. 판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법정은 고요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요. 그때 방청석 뒤쪽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아버지, 하은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경위들이 말리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죠. 하은은 빈 피고인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과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아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아 볼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판사가 계속 판결문을 읽었어요. 본 재판부는 별도의 수사를 통해 최상훈 변호사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할 것을 검찰에 권고합니다. 또한 본 사건과 관련된 추가 공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하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법정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방청석에 앉아 있던 최상훈에게 다가갔죠. 최상훈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상훈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은을 바라볼 뿐이었죠. 하은은 바닥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어요. 아버지, 제가 말할게요. 다 제가 한 짓이에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하지만 그 고백은 너무 늦었습니다. 들어줄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는 판사복을 입은 채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37년 판사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기자들이 하은에게 달려들었어요. 따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무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플래시가 터졌지만 하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저 바닥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한소영이 기자들을 밀치고 하은에게 다가갔어요. 일어나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하은이 고개를 들었을 때 소영은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을 지키셨어요. 당신은 그걸 알 자격도 없지만요. 그리고 소영은 봉투 하나를 하은의 손에 쥐어줬어요. 선생님의 마지막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당신이 죽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요. 소영은 돌아서서 법정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아버지의 친필 편지가 나왔죠. 그녀는 첫 문장을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하은아, 아빠는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해.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글자를 흐렸으니까요. 법정이 비워졌어요. 남은 건 빈 피고인석과 그 앞에 무너진 딸뿐이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가족은 무너졌어요. 법은 옳았지만 사랑은 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 조용한 묘지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하은과 소영이었죠. 하은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겨우 34세의 여자가 노인처럼 보였어요. 강태수의 묘비는 소박했어요. 화려한 장식도 긴 글귀도 없었죠. 그저 짧은 문장 하나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바른 길을 걷고 싶었던 사람. 하은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어요. 회사는 문 닫았어요. 직원들한테 사과했고 투자자들한테 배상했어요. 제 전 재산을 다 써서요. 하지만 그래도 용서받지 못했어요.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옆에 섰어요.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생 지키려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명예도 아니고 원칙도 아니었어요. 하은이 소영을 바라봤어요. 그럼 뭐였어요? 당신이었어요. 오직 당신만을요. 그 말에 하은이 무너졌어요. 무릎을 꿇고 땅을 움켜쥐며 울부짖었죠.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더 미치겠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서 죽었다는 게, 그게 너무 괴로워요. 소영은 돌아서려다가 멈췄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하시겠어요? 하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때로 돌아가도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마 똑같이 했을 거예요. 소영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게 인간이죠.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달랐어요. 선생님은 끝까지 실수하지 않으셨죠. 사랑에서만큼은요. 소영은 하은에게 등을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변호사님, 하은이 불렀어요. 소영이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답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선생님께서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어요. 죄책감에 짓눌려 사는 게 아니라요. 소영이 떠나고 하은은 혼자 남았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묘비에 이마를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빠,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누가 저를 용서해 줄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들이 떨어졌죠.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그녀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은은 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죠. 아빠의 말이 맞았어요.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정의는 서류보다 오래 남네요. 그리고 사랑도요. 그녀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어요. 이미 수백 번은 읽었을 편지였죠. 종이는 닳아 있었고 글자는 눈물로 번졌어요. 하은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버지가 바랐던 것처럼 정직하게 살겠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른 길을 걷겠다고요. 그게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숙제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몇 달 후 하은은 검찰에 자수했어요. 남편의 범죄에 공모한 사실을 모두 고백했죠. 법정에 섰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떳떳했습니다. 저는 제 죄를 인정합니다. 아버지를 배신했고 세상을 속였어요. 벌을 받겠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하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의가 뭔지요. 그리고 사랑이 뭔지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가 걸으셨던 길을 따라가겠어요. 그날 하은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을 나가며 그녀는 방청석에 앉은 소영과 눈이 마주쳤죠.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응원이 담겨 있었죠. 법은 옳고 사랑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침묵만큼은 영원히 정의로웠어요. 그는 법정에서 졌지만 딸의 마음속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가 원했던 전부였죠. 진실은 법으로 판단되지만 사랑은 법을 넘습니다. 강태수는 그걸 증명했어요. 자신의 생명으로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아버지에게 바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사랑했던 모든 아버지들에게